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꼭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현대의 사람들은 돈과 항상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 활동이 안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네. 인문학도 사실은 이런 돈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인문학이 돈과 상관이 없이 그 자체로 존재했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책 속의 저자의 머릿말을 좀 살펴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스쿨 있잖아요. 네. 스쿨의 어원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스콜라에서 따왔대요. 근데 이 스콜라라는 것은 여유라는 뜻이고 여유라는 뜻이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쨌든 지적 활동을 할 때 노예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일을 다 하고 완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즐기는 어떤 지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 계급들이 보내는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의 산물이었다는 그 어떤 학문 자체가 그런 걸 뜻하고 근데 이제 이후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측면과 완전히 무관한 순수하게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어쨌든 노예 계급이 사라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한다면은 지식 자체에 시장 가치가 생겨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철학자들의 얘기가 책 속에 있는데 니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네. 이분은 물론 너무 많은 책을 썼지만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지 못한 책을 써서 사실 되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네. 뭔가 돈을 버는 인문학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대중성이 없어서. 근데 반면에 휴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들의 니즈에 맞춰서 돈이 되는 인문학을 많이 집필을 하면서 네. 굉장히 부자처럼 잘 살았고 이제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이제 이후에 그 돈에 뭐 투자를 잘 못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펑펑 썼다거나 해서 또 노년을 조금 더 쓸쓸하게 보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학문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새로운 재미인 것 같아요. 책 속에서.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은 과거의 인문학이 돈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돈이 되는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적 활동하고 경제 활동의 사이가 결코 이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돈이 되는 인문학, 예를 들면 최근엔 정보공학이나 뭐 IT 공학이나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AI 같은 산업들이 좀 발전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을 나아가서 어쨌든 저희의 경제 활동과도 굉장히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문학 공부해라라는 것이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자라는 키워드와 네. 경제라는 키워드와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다.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네,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책에서 사회학, 경제학, 수학, 정보공학, 철학, 역사학 이렇게 6가지 분야를 들어서 부자의 인문학, 돈을 버는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각 학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좀 돈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총 6개의 카테고리이고요. 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학의 파트는 사실 사회라는 그 정의를 봤을 때 저희는 항상 남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장은 경제학 부분인데요. 사실 뭐 돈과 경제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저희가 잘 아는 뭐 케인즈라든지 애덤 스미스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GDP 이론이나 다양한 경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 담았어요. 이제 3장은 수학인데요. 사실 수학은 저희가 좀 숫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싫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학의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수학적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이나 면역법이나 귀납법과 같은 완전히 수학적인 이론인과 더불어서 수학적인 감각을 길러야 한다라는 지식을 정리하고 있고요.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돈이 되는 인문학,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는 정보공학에 관한 지식인데요. 이제 IT에 대한 감각이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정보공학 그리고 AI와 같은 그런 이론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어서 좀 최신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인데요. 5장은 철학에 대한 지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는 사실 사람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의사소통을 할 때 철학이라는 철학 이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보았어요. 그래서 뭐 유물론이나 관념론, 그다음에 실존주의 같은 기본적인 철학 지식들도 같이 담았고요. 마지막은 역사학에 대한 지식인데요. 저희가 보통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점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역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이 많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사람의 행동을 집대성한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래서 일전에 이제 그 어떤 인문학에 대한 기원을 말씀드렸을 때 역사를 말한 것처럼 이제 역사를 통해서 뭐 고대 로마부터 뭐 오스만 제국이거나 더불어서 인권 문제나 종교사 같은 것도 같이 담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지식들을 정리한 것이 6장이고요. 그래서 총 6개의 분야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그럼 꾸준히 학습한 것을 토대로 정말 실질적인 부로, 돈으로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네, 도서 속에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돈에 관한 사회학적 지식이라고 하면 막스 베버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그는 굉장히 자본주의 정신을 조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발전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정신적인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금욕적인 좀 풍조가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자산가가 많이 나오고 자본주의가 더 쉽게 발달한다고 보았어요.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되게 금욕적이라고 하면은 돈에 되게 관심도 없고 그쵸.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금욕적인 사람들일수록 뭔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았어요. 더불어서 금욕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감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가 본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큰 사업가들이나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굉장히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이 있고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가 아무래도 일본 도서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한테서 유명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예를 찾아보자면, 이제 메일 유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일 유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금욕이나 사명감 키워드가 가장 잘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 김보경 선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 유업이 이제 특수 환아들을 위한 분유를 개발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기사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명감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정을 다 멈추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픈 아이들이나 좀 특수한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분유를 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분유 개발을 계속 지시를 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런 특수 분유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사회학적인 인문학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부를 추적하는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돈을 벌 때는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의사소통의 집합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알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지식은 어떻게 보면 자산을 모으는 법을 좀 알려주는 챕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뭔가 자산을 잘 불리고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학술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난관이 닥쳤거나 어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보았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양한 분야 그 중에서도 경제라는 학문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부자들은 과연 돈과 경제라는 학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학습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흔히 부자들은 굉장히 돈에 대한 센스가 남다르고 네.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은 이러한 돈에 대한 감각과 흐름을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실제로 그 부자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인문학을 기본 소양으로 네네. 반드시 가르친다고 해요. 이는 뭔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추면 경제를 보고 돈을 보는 눈이 좀 뜨인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흐름하고 핵심이 조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불을 쌓고 나아가서 좀 그거를 이제 지키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이라고 보는 거는 자연과학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이기도 하다고 해요. 흔히 뭐 저희가 뭐 투표를 하거나 할 때 정치가들이 뭐 경기를 더 좋게 하겠다, 경제를 뭐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학에서 경기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보았어요. 어디까지나 이러이러한 이론들을 통해서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경제학적 지식을 좀 활용한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경제학에서는 경제 구조를 좀 수식화해서 모델화시키고 이런 모델화는 어떤 변수나 변수의 관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경제에 조금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비 동향 등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좀 소비 지출만 하는 편이고 뭔가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본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어떤 지출을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이를 조금 경제 전체에 대입을 해봤을 때 개인의 어떤 소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다른 것처럼 투자에도 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문학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수식 모델화를 해본다거나 전망이 좋은 분야를 특화한다거나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차이를 좀 구분한다거나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본질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의 지출을 경제랑 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모델을 좀 환원을 해본다면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과일을 막 사려고 돌아다니는 어떤 수고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 차를 내가 사용했을 때 어떤 비용이 더 들고 차가 없었을 때 어떤 비용이 덜 들고 이런 것들 조금 더 계산해서 냉정하게 계산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를 하면 좀 더 나은,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정말 저희가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들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정말 본질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크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약간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인문학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해야 불안의 키워드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자가 사실 강조했던 것은 이제 공부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기초 교양을 쌓고, 그것을 내 행동으로 했을 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돈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측면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조금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돈을 버는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라는 측면도 있고, 돈을 버는 행위는 옳은 걸까라는 아예 윤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할까라는 기술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되게 마케팅을 잘하거나, 뭐 영업을 잘하거나, 뭔가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막 되게 너 눈치가 빠르다, 감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뭐 판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실행력이라든지 분석력이 되게 좋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능력과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앞에서 말했던 뭐 예를 들면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신념들이 더해져서 소위 말하는 좀 부자거나 좀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인텔의 창업자인 고든 무어나 이제 그 컴퓨터 델을 만든 마이클 델 이외에도 굉장히 그 일본 내에서도 좀 유명한 소규모 재벌이거나 그런 자산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사물의 본질을 막 꿰뚫어 본다고 해요. 막 완전히 뭐 역사학을 짤짤 외울 정도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가 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진리를 잘 파악하고 본질을 잘 파악하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남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캐치를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되게 도입을 한다거나 되게 좀 열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최종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성공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본질을 조금 더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도서 속에 이제 사회학 챕터에서 게마인샤프트나 게제샤프트 같은 조직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풍조가 있고 이런 지역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역 비즈니스를 펼쳤을 때 그런 지식들이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주식이나 이런 투자들을 할 때 경제학 관련된 이론들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동향을 살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유행한 것을 막 쫓아가지고 시작하거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막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제 성공을 하려면 내 눈앞에 바로 들어온 정보가 아니라 이제 경제를 움직이고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을 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보았고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온 정보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나 단연 키워드는 성공과 부와 어떤 재테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판사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공이나 재테크나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들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은 가장 조금 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좀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는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문학적인 교양을 갖추는 것이 돈의 흐름을 읽고 경제의 전국을 찌른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접근을 했고요. 이 책을 읽어보았을 때 어쩌면 저희가 눈앞에 성공, 당장에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책을 사실 봤을 때 왜 우리가 인문학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들은 사실 많기는 한데 2022년과 내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더 길잡이가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서 속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조금 쏙쏙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좀 편안하게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로 나아갔을 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는 책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도 네, 저희 문예춘추사와 용달 책방의 구독자분들이 좀 부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